오늘 오전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육지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280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참의원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등 한국 때리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일본 궤변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개탄한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신친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몰이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만행에 대한 개인배상 청구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할린 강제징용 동포들 문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난 뒤에도 50년 동안 버림받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방병원 응급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30분 안에 응급실에 가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에 99곳이나 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났습니다. 3.9면 경주나 포항때에 비해선 약하지만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을 느꼈고 전국 곳곳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평온했던 휴일 오전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가 CCTV 영상에 잡힌 지진 당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차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사람들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리를 비추는 CCTV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초가량 격하게 흔들리고 10초 이상 미세한 떨림이 지속됩니다. 같은 시각 한적한 4차로 도로. 조금씩 흔들리던 화면이 갑자기 크게 요동칩니다. 도로뿐만 아닙니다. 문화재 주변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임진왜란 유적지를 비추던 CCTV가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강하게 진동하던 화면은 10초가 넘어서야 잠잠해집니다. 상주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땅의 진동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지진은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오늘 오전 11시 4분 18초에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14km입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보단 약했지만 규모 4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진을 대비한 상황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번 지진의 진앙과 가까운 경북 상주시 외서면을 가봤습니다. 주민들은 천둥 치는 것 같은 굉음이 들렸고 집도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시 외서면 관현입니다. 규모 3.9의 지진은 휴일의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면서 이 뚜껑이 막 하고 떨렸어요. 한 주민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떠올렸습니다. 한참 있었지요. 한 20초 정도. 그 부르르 떨고 커피잔도 흔들리고 막 포항 지진하고 거의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옆 오태리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 비행기 가는 거 매로 윙 그러더라고. 뭔 소리냐. 비행기 소리도 아니다. 이 지진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피해를 신고해달란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장에게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금세 잠깐 우르르 지나가는데 그거 뭐 언제 숨고 예공을 해야 돼? 마을 곳곳에선 지진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한때 퍼졌습니다. 하지만 상주시는 이번 지진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상주나 그 근처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JTBC로도 거인이 아파트를 치는 느낌이었다. 침대가 좌우로 흔들렸다. 이런 제보를 곳곳에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진으로 생기는 저주파 진동이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 설명인데요.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신고는 상주와 맞닿아 있는 충북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돌 굴러가는 소리도 아니었고 굉장히 좀 순간 강하게 느껴지는 거였었는데 그 쏜 지역에서 진동이 구궁 하고 이렇게 울리는 그 느낌. 대전에서도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 같은 것이 아파트를 칠 수 있다면 팡 한 대 치는 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제가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한 번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119에 바로 또 신고를 했죠. 지진 이후 소방청이 접수한 신고는 모두 280건입니다. 상주가 속한 경북에서 39건이 들어왔습니다. 충북이 100, 대전 47, 세종 30건이었고 서울 7, 경기는 23건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의 진동은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살펴보게 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죠. 다행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는 모두 정상 운전하고 있고 이번 지진으로 경보를 발령한 원전도 없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130km 떨어진 한울 원전에서도 지진 예측기 수치가 경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도 현장 점검 결과 방사성 폐기물 시설은 지진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지진은 올해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지하 14km 깊은 땅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2월과 4월 규모 4.1, 4.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동해 해역이었습니다. 이번엔 육지였고 내륙 지진 중에는 올해 들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경북과 충북 일대에서는 계기 진도가 4로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지하 14km 부근에서 단층이 수평으로 움직이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단층의 움직임이 땅속 깊은 곳에 국한됐고 지표면에 피해를 줄 만큼의 진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층은 경북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양산 단층대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 11시 4분 본진 이후 여진은 아직까지 오전 11시 10분 한 차례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여진이 더 발생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상주 남서쪽 11km 지역에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있었는데 기상청은 오늘 지진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의 여파로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활성 단층 등에 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오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도 이 선거를 앞두고 그런 거다. 선거가 끝나면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또 아베 총리가 노리는 게 그 개헌도 바로 여기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일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그곳에서도 이제 출구조사를 했을 텐데 일본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인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서 방송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NHK는 자민당이 55에서 63석, 또 공명당이 12에서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정확한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각 언론사가 집계한 바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 여당이 과반수에 필요한 63석은 무난히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느냐가 초점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참의원 의석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64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85석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민당과 공명여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의 의석수를 합치면 85석이 넘고 최대 88석까지 확보한 것으로 NHK 출구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2020년 까지 개헌을 완성시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힘이 더 받을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는 목적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이제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그 발판을 마련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헌법 구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단계로 이 2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육해 공군의 전력을 가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헌법 개정안에 아베 총리가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베 자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헌법 개정 논의에 끌어들여서 개헌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たとえ自分の任期にできないとしても、今後改正するための準備という意味で、憲法改正に向けた動きを本格化するとは思います。 네, 다만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이 헌법 구조에 손대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이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서 열린 선거는 참의원 선거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양원제 국가여서 이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중의원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인데 헌법을 바꾸려면 이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 넘는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은 이미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넘는 의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개헌에 정치 인생을 건 아베 총리 입장에선 이제 중의원 쪽은 됐으니 이번 참의원 압승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는 분석도 많았는데요.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파란분이 들어온 셈이죠.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이어서 전해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조금 전 이제 출구조사 발표 보면은 아베 총리에게 좀 유리한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네. 자, 지금 우리나라와 걸려 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는 아무래도 수출 규제일 텐데 이 선거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걸로 내다봅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번 참의원 선거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일본 게이센여대의 이영채 교수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백색 국가에서 빼기로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만을 위한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 경제 자체를 견제해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인 거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핵심 공약인 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일단 오는 24일 수요일 법을 고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끝납니다. 여기서 100건 이상 의견이 제출이 되면 약 2주간의 고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8월 초 정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결과가 아베 총리에게 유리할 걸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사흘 남은 의견 수렴 시한 그리고 다음 달 중순 시행까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셈법이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한일 갈등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수요일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주말 오후 일본과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백악관은 동맹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거쳐 모레 화요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1박 2일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 국방장관과 잇따라 만납니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협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선박 안전을 위한 연합체 구상에 한일 양국의 동참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들입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볼턴의 한일 연쇄 방문이 양국 간 갈등 와중에 이뤄진다는 점을 눈여겨보는 언론 보도도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7건의 글을 더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신친일이라고 말하며 비판에 동참했는데 한국당은 일본 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조 수석은 오전 6시 45분부터 한일 관계와 관련해 모두 7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의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 국력이 한국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궤변에 동조하면서 정부 매도에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행위를 신친일로 규정했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2019년도 일본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몰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 내용 중에는 일본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도 있습니다. 당시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던 3건 중 하나가 바로 사할린 동포 문제입니다. 역시 강제로 끌려갔지만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5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배상을 호소하기도 힘든 이들의 사연을 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자동차를 보기 힘들고 아이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사할린에 끌려간 이들이 2000년부터 정착한 고향 마을입니다. 바로 몇십 미터 옆 동네엔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하지만 이곳 고향 마을엔 고요함만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자가 대부분이고 가장 젊은 주민이 1945년생, 우리 나이로 75살입니다. 503명이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17명, 17명, 평균 한 30명 돌아가십니다. 예. 사할린의 일본인들은 전쟁 뒤 돌아갔지만 이들은 방치됐습니다. 그때 그 조선인들은 안 들어갔지요. 거기서 거의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빈집이
내가 없이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끓여 먹고 그냥 그대로 거기 가서 모두 잠자고 혹이나 우리대로 우리가 귀국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편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받아야 할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우정성이 2000년 파악한 미 지급금은 당시 액면가 2억 5천만 엔, 지금 가치로는 가늠조차 안 됩니다. 약 4만 3천 명의 사할린 동포 중 3천 명 정도가 2000년부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못 받은 임금 등을 일본에 청구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주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길어도 한 2, 3년 정도를 예상했지 이 정도로까지 7년 이상 걸릴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소극적입니다. 외교부는 올 1월 낸 의견서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들은 무국적이라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즉 청구권 협정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며 강제징용 판결을 확정하자 헌재도 올해 초 결론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선고를 미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안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이른바 취소 인증샷이 잇따랐던 여행업계에선 예약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재편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 보름 전쯤입니다. 그때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많다고는 하시는데 말만 올려놓고 실제로 뭐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있으시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정치 이슈보다는 환율이나 경기에 따라 일본 여행객 수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아깝지 않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는가 하면 해외여행을 취소했다고 인증할 경우 숙박료를 할인해주겠다는 국내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취소가 느는 가운데 예약도 끊기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선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반토막 났고 모두 투어는 70% 급감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재편할지 검토 중입니다. 여행사에서도 항공 좌석을 받아와서 그걸로 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유통업계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불매 1순위로 꼽혔던 맥주 외에도 라면과 소스 등으로 불매 품목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이달 들어 일본 라면 매출이 지난달보다 31% 줄었고 소스나 조미료도 3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태풍 다나스 때문에 남부지방은 물난리를 겪었죠. 피해 규모를 세고 있는데 셀수록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산동네 주택들은 내려앉았고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해수욕장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겹친 태풍 다나스와 장마 전선은 강산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2층 주택입니다. 빗물이 스며들면서 마당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철문과 벽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돌더미가 골목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집 대부분이 남아있는 집안에 걸쳐져 있는 상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웃집마저 불안합니다. 밤잠을 못 잤어요. 이 집이 무너지면 여기 너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바다도 상처투성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도 색깔이 푸르지 않고 검붉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초와 바다 쓰레기가 떠밀려온 겁니다.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는 쓰레기는 해변까지 덮쳤습니다. 백사장 1.4km를 뒤덮은 쓰레기의 양은 50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마비됐고 상인들은 물상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19곳과 부산 10곳 등 모두 30곳에서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호남 1,480가구는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을 두고 대피한 사람은 11명, 부상자도 1명 나왔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등 농경지 2,400헥타르는 침수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에선 펄펄 끓는 폭염이 닥치면서 유명한 30대 전 미식 축구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인구 3분의 1이 넘는 1억 2천만 명에게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으면 발령되는 초열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더위에 아스팔트 도로가 치솟았습니다. 위스콘신에선 변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직 유명 미식 축구 선수인 미치 페트러스가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더위로 아칸소주와 애리조나주, 메릴랜드주에서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방에선 지난주부터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46도까지 기록한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억 2,600만 명에게 초열파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초열파 경보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발령됩니다. 워싱턴과 뉴욕 등 10여 개 주요 도시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It's taking a toll on everybody because the heat along with the humidity is just really exhausting.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더위가 조금 주춤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달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암이 없어서 가가지고 병원이 없어져가지고 나주로 갔죠. 없어진 건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죠. 모르고 그래 갔죠. 결국 곽 씨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없어지면서 가는데 40분 넘게 걸리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환자도 줄고 의료진 구하기도 힘들고 지방 병원들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급실마저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취재 결과 주민들이 30분 안에 응급실에 가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에 99곳이나 됩니다. 사고도 질병도 지역을 가리면서 찾아오진 않죠. 이대로 가다간 지방에선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양진, 백민경 두 기자가 지방병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쪽은 응급실로 쓰이던 공간인데 지금은 응급실 간판을 떼어낸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달부터 응급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엔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안쪽은 주사 처치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응급 구조사로만 응급실을 운영했습니다. 반드시 간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조무사분의 나머지 7명이 다 똑같이 했어요. 간호사 업무를 똑같이 대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보건당국의 점검에 걸려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에만 60명 정도가 찾던 응급실이 없어지자 주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배도 아프고 숨을 쉬면 또 아프다 해서 문 닫았대 안 한다고 또 다시 또 낮으로 돌렸죠. 근처 영암군엔 응급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영암군 하나뿐인 종합병원입니다. 3년 전까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렇게 야간 진료라고 적힌 흔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저녁 5시 반까지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뭐 1억 적자라니까 1억 다 대줄게 라고 해도 저희 자신 없어요. 간호사 인력 어떻게 구해요?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암이가 응급실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아니고 을 많이 갔지. 근데 그것도 문 닫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보다 죽으란 분이 더 돼. 큰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많을 때가 큰 문제입니다. 작년 정도에도 영암에서 여기서 버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분 이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주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은 응급실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30분 안에 종합병원급 응급실에 못 가는 곳은 이곳 영암을 포함해 전남에서만 17군데입니다. 전국엔 이런 곳이 99군데입니다. 그나마 있던 응급실까지 사람이 없어 문을 닫으면서 갈 곳 없는 응급 환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환자 18명이 쓸 수 있는 병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상자와 의료기구들이 쌓인 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려면 최소 10명의 간호사들이 필요한데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 병원도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는 2년 전 150명에서 현재 80명까지 줄었습니다. 사내 결혼하면 뭐 포상금도 주고 뭐 3년 이상, 5년 이상 다녔을 경우에 해외여행 동기들끼리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학사금 1년 정도면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못 구하면 중환자실, 응급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강화도의 한 병원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혹시 어제요? 여기 문을 닫았어요. 왜요? 방광이 안 좋아서요. 가끔 오줌을 못 넣어요. 오줌 떼라고 해서 왔어요. 간호사와 의료진이 떠나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도 생겼습니다. 일산다네요. 지금 발을 다친 바람에 가는데 53,000원, 오는데 5만 원? 1시간 걸려요. 지금 산모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 그게 다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의료진이 서울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최소 인력도 못 맞추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료를 늘리거나 지방병원 인력과 경영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있던 90대 환자가 욕창에 번져서 근육과 뼈까지 썩었습니다. 50대 딸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갔고 가지 못하는 날은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지만 요양원 직원이 귀뜸을 해주기 전까진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요양원 원장이 한 차례 바뀌었는데 두 원장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50대 권모 씨가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는데 이미 근육과 뼈 일부까지 썩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맨날 물어봤죠. 어떠시냐고. 괜찮다면서요. 자기들 부모 같으면 이렇게 해? 이 사실은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 해도 너무한다며 권 씨에게 알려왔습니다. 요양사들이 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부른다 그러면 요양사들이 아유 또 부르네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가보질 않은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은 침대에 누운 사람들의 자세를 2시간마다 바꿔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확보한 CCTV엔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담겼다고 합니다. 요양원 원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운영한 거는 딱 보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죠. 보호자들한테 이거는 저기 우리 차원에서 이거 말씀드려야지 때 하는 그 찰나에 저도 이제 먼저 원장님한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냥 그러시냐고 그렇게 외국 여행을 다니실 수가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으시냐고. 전 원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욕창이라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새로운 원장이 관리를 해야죠. 당연히.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보호자한테 말도 않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못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말을 안 하면 잘 안 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하라 했어요. 안 갔지. 확인을 해고 지가 신경을 못 썼다고. 권 씨는 결국 이 요양원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인복지법상 학대나 방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부정선거를 모의했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질 경우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CIA 정보보고 자료를 인용해 대선 전부터 이미 광범위한 조작 계획이 실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문제가 없다며 중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해당 아나운서에게 5년 넘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 피해액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년 동안 모두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범죄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타이어 업계 1위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판매 가격 범위를 정해주고 그것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산거래 시스템의 할인율을 28에서 40%로 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은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개봉한 지 50여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대중의 마음도 함께 얻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영화 기생충이 빠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19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26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해 세계의 주목을 먼저 받은 이 영화는 국내 칸 수상작 가운데 첫 1,000만 영화이기도 합니다. 작품성을 높게 인정받을수록 대중의 마음에 차긴 어렵다는 편견을 깬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계급 격차라는 보편적이지만 무거운 주제를 특유의 감각으로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극장 주요 고객인 20, 30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골고루 호응했습니다. 봉준호라는 새로운 장르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관객들이 터트리는 웃음 속에 그 뒤에 어떤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도 기생충의 흥행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중동 등 200여 개 나라에 판매해 한국 영화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프랑스와 베트남에선 역대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조익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평양의 붉은 악마입니다. 예, 붉은 악마면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응원단들인데 평양의 붉은 악마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새롭게 여행 상품 하나를 내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북한과 남한 월드컵 예선전 투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예. 홍보 문구를 좀 더 살펴보면 보시면 코리안 더비 되어 있고 군사분계선 반대편에서 온 영웅들, 우리나라 선수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을 영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인 거죠. 2차 예선 조 추첨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조에 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이 H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예선전 일정표를 보시면 3차전 10월 15일 북한에서 원정 경기를 갖게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일정상으로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북한에서 경기를 축구 경기를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렇게 관광 상품을 이용해서 간다는 게? 저도 궁금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문의를 했는데 축협 측의 대답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예. 우선 그 조 추첨 현장에 북한 측 관계자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다가 10월 15일 경기도 어디까지나 예정만 돼 있을 뿐 북한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평양에서 열자 뭐 이런 식의 연락이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축협에서 이렇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당시에도 남한과 북한이 같은 조에 속해 있었는데 북한의 겁으로 평양에서 경기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을 보시면 북한에서는 평양 땅에서는 태극기를 달 수 없다. 그리고 애국가가 불려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해서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평양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남북전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희망적인 것도 있는데요. 지난 2017년 그 아시안컵 여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평양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나란히 이렇게 내걸렸고요. 애국가도 불려졌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반주만 들리긴 합니다. 예. 애국가 소리만 들리고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결국 붉은 악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뭐 북한과 얘기가 잘 돼서 평양에서 붉은 악마 응원 소리 과연 들을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군요.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예, 유명한 인터넷 용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외의 상황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왔을 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굽니까? 그 의외의 사람이? 예, 오늘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는데 거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하얀 도포를 입은 분이 시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 허성무 창원시장입니다. 예. 자, 예. 예, 우리 올스타전을 보던 프로야구 팬들이 왜 허 시장이 저런 복장으로 시구를 했나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예. 자, 지자체장이 올스타전,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시구자로 나온 것도 사실 좀 의외고요. 지금 저 사진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또 도포를 입고 나온 것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KBO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우선 저 도포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 시초가 전국 조선 야구 대회였다고 합니다. 예. 예, 당시 시구자로 나섰던 분이 사진을 보시면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인데 예. 그 의상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올해 문을 연 창원 NC파크 개장에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허 시장이 시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전국체전을 기념하는 거였다면 이상재 선생 뭐 후손이 시구를 한다든지 관련된 사람이 했으면 또 의미가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인이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한 것, 과거 이제 8, 90년대에는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간 올스타전 시구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쭉 보시면 뭐 강병철 감독, 백인천 감독, 김은영 감독 등 야구계 원로들이나 그렇군요. 박찬호 선수처럼 저렇게 레전드 선수가 주로 시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구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구의 영광을 준 셈입니다. 예. 그 야구의 본고장 미국도 비슷했는데요. 올해 그 유현진 선수가 선발 추천한 미국 그 올스타전 시구자는 사진을 보시면 올해 이제 은퇴를 하기로 한 선수인데요. 뉴욕 양키스의 레전드 투수 사바 시아였습니다. 예. 그렇죠. 보통은 저렇게 뭐 레전드 선수급이 시구를 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 KBO가 이번에 굳이 창원시장을 시구자로 내세운 것, 창원시장이 상당한 야구 매니아, 뭐 야구 사랑이 각별하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가 봅니다. 네, 허 시장이 시구자로는 자주 나섰습니다. 지난해 NC 다이노스의 그 마산 야구장 마지막 경기에서 시구를 했었고요. 올해 창원 NC파크 개막전에서도 시구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당시에도 야구 팬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어서 예. 시구자가 야구 원로로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엔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중복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관련해서 일본 참여연 선거 관련해서 NHK 출구 조사에서는 개헌선 확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방송사의 출구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대로 그 결과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